예, 안녕하십니까. 임준혁입니다. 아산 기업가정신과 창업 전략. 오늘은 스타트업에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테이블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주안점을 삼아서 여러분들과 사례를 분석할 텐데요. 먼저 스타트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과 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최초 진입시장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경영학에서 강조되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창업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결정하고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린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피보팅, 방향 전환이라는 개념인데 피버팅 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들이 기회를 남보다 먼저 디스커버리, 발견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즉 이렉추에이션이라 그러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분석에 앞서서 이론적인 내용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사례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영학, 특히 전략에서는 전략을 수립함에 앞서서 환경 분석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그 손자병법에 이런 표현이 있죠. 지피 지기면 백전 불태다. 지피, 남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 말 그대로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을 잘 세워 싸움에서 이기려면 지피, 남을 아는, 즉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외부 환경 분석은 말 그대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략을 수립한다는 개념이겠죠. 외부 환경 분석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거시 환경 분석이라는 게 있고 산업 구조 분석이 있고 경쟁사 분석을 종합해서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분석하게 됩니다. 거시 환경 분석은 말 그대로 거시, 긴 관점에서 보는 거죠.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인 요인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즉 거시 환경 분석의 대표적인 툴이 우리가 여기 언급되어 있는 패스트 분석이라는 툴입니다. 패스트의 P는 politic, E는 economic, S는 social, T는 technology의 환경을 분석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내가 우리 기업이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전략 수립상에서의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는지 혹은 기회적인 요소가 있는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기회적인 요소와 위협적인 요소를 적절히 뽑아서 사업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죠. 또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시한 5 forces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 관계, 특히 경쟁 환경을 분석하는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단면적인 분석을 합니다. 즉 내가 A라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 B 경쟁사, C 경쟁사, 즉 눈에 보이는 경쟁 구조만을 파악해서 경쟁 강도가 강한지 약한지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는데 이 마이클 포터의 5 forces는 기존 경쟁 시장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4가지를 더 봐야 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는 시장의 경쟁자로 등급할 신규 경쟁자의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잠재적 경쟁자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경쟁 요소 분석은, 경쟁 요인 분석은 대체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제품을, A라는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 제품을 대체할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구매자의 파워, 즉 나의 힘과 내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누구의 힘이 더 센가, 이런 경쟁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의 파워,
내가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원료를 소싱해주고 제품, 재료를 납품해주는 관계에서 누구의 힘이 더 센지 이런 경쟁 강도까지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때 산업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 시장의 경쟁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진입해볼 만한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즉 거시환경 분석, 산업구조 분석, 경쟁사 분석을 통틀어서 GP,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남을 알았으면 나를 알아야겠죠? 스타트업의 내부 환경 분석은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보유 기술 역량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대부분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열심히 추진하지만은 때로는 보유 기술 역량이 나의 의지와 아이디어만 못해 좌절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따라서 내부 환경 분석을 면밀히 하는 가운데 나의 보유 기술 그리고 내 기술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보유 기술 역량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창업팀이 창업을 하게 된 동기와 지향하고자 하는 기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이런 기업의 지향성이 방향성이 명확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특히 스타트업일수록 배를 탄 모든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방향성을 지니는 동기와 의지가 명확할 때 내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내부 외부 환경 분석에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업가 정신과 창업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화면에 보이는 대로 린 스타트업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강의를 통해서 린 스타트업과 비즈니스 모델의 일반적인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강의를 통해 좀 더 인덱스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듣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별도로 창업 전략을 공부하신다면 린 스타트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반드시 공부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 스타트업 아마 창업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린 무슨 뜻인가요? 얇다 가늘다 그런 뜻이죠. 말 그대로 스타트업 창업을 아주 얇고 가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릭 리스라는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에 의해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시작을 린 스타트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제시된 이후에 이 린 스타트업은 기법은 창업 전략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린 스타트업의 개념에 따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기 앞서서 최소 기능 제품이란 걸로 출시를 하고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피버팅, 방향을 전환해서 시장에 적합한 통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 반복 생산해야 된다라는 게 린 스타트업의 개념입니다. 이 린 스타트업은 에릭 리스가 도요다의 일본 기업 도요다의 생산 방식에 의해서 따온 것인데요. 이 도요다식 생산 방식은 말 그대로 린 생산 방식, 즉 최소 혹은 적정 인력과 설비를 투자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생산 방식입니다. 스타트업도 처음에 투입은 최소화시키고 이로 인한 고객의 피드백, 반응을 여러 차례 검토한 후에 더 디벨로핑 시켜서 시장에 적절한 상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 이 린 스타트업의 핵심 기법이죠. 실질적으로 이 린 스타트업은 이미 많은 기업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마치 세상에 없는 그리고 나만의 기술력으로 세상에 없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자신의 오만으로 판단합니다. 즉 나만의 기술은 나만의 아이디어인 거고 나만의 이상인 거고 이것을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내놓기 위해서는 최소 기능 제품을 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된다는 게 핵심 개념이죠. 슬라이드에 소개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린 스타트업 기법은 비즈니스 모델 피보팅의 진행 프로세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에릭 리스에서 개발됐고 또 제품, 서비스,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프로토타입, 시제품이죠.
이걸 만들고 성과를 측정해서 개선안을 만들고 이를 반복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한편 린 스타트업 방법론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고객도 개발 개선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를 커스터머 디벨롭먼트, 고객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기업이 린 스타트업 한다 그러면 내 제품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시장에 한번 출시해볼까? 말 그대로 제품과 서비스 관점에서 제시를 하는데 린 스타트업에서는 고객도 개발되고 개선될 수 있다. 즉 하나의 제품이 지금은 고객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자꾸 출시하고 그 효능과 효용을 인식하는 순간 고객의 생각도 개선, 개선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 고객 개발도 린 스타트업 방법론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는 이를 활용해서 실제 고객과 접촉 빈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고객이 자꾸 시제품을 경험해 보면서 익숙성이 높아지고 이 제품은 나에게 필요한 제품이다 라고 필요성을 높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린 스타트업을 구현할 때는 최소 기능 제품 MVP를 출시하여 고객의 반응을 보고 보완, 재구성하는 재출시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시장 선도력을 갖는 사업을 찾기 위해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시장 선도력 있는 제품을 바로 출시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만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장 선도력을 갖는 제품을 출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최소 기능 제품 MVP를 여러 번 출시하고 반응을 보고 평가를 해서 보다 개선된 제품을 고객 저점에 맞닥뜨렸을 때 말 그대로 시장 선도력을 갖는 사업 제품을 출시하는 시간을 최단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린 스타트업 적용할 때 유의점은 이런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고객이 없다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먹힐 것 같은데 라는 판단으로 직접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알고 보니 고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분명 그 기술은 뛰어나고 획기적이고 이미 몇몇 고객에 의해서 주변인에 의해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팔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 고객 수요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의점은 시장 유형의 고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인지 혹은 기존 시장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품과 서비스는 기존 시장에서 신제품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다른 새로운 시장에서 을 만들어가면서 출시하실 것도 하는 것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왜 그러한 시장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 해당 기업만의 철저한 분석 그리고 전략 방향성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시장 유형에 대한 고려가 린 스타트업 적용할 때 중요한 유의점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품 서비스와 회사의 성장 단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 개발을 위한 고객 탐색, 고객 검증, 고객 창조, 기업 빌딩의 각 단계를 고려해서 전략 방향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막 기업을 만들어 갖고 창업을 시작해야 하는 그 단계인데 그 기업의 창업자는 눈높이는 이미 높아서 우리는 시장을 창조해야 된다. 고객을 창조해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아마 팀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왜? 우리는 아직 팀워크도 구축되지 않았고 상품에 출시할 제품도 명확치 않은데 최고 경영자 혹은 창업자는 벌써 고객의 창조를 얘기한다면 그 괴리감 때문에 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를 위한 반복 학습의 필요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시장에 제품 서비스가 소개된 이후 수정이나 개선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처럼 쉽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원인에 대한 분석도 명확치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문화 및 조직 형태를 바탕으로 여러 번의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수정, 개선해야 할 요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시장에 내놓고 그에 대한 고객 반응을 볼 때 그의 일을 모두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직 문화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 탓을 하고 원인을 왜곡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마저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일수록 반복 실행을 통한 학습에 대한 수용력을 높이는 기업 문화 구축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의 중요한 유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린 스타트업의 구성 요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캔버스화 형태로 9가지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긴 합니다. BMC라고 불리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차후에 다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은 린 스타트업에 기반한 이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런 캔버스하에 여러분이 창업가라면 혹은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번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부터 말씀을 드리면 problems, 즉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의 3가지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를 한번 리스트업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olution,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 하단의 키 매트릭스, 키 매트릭스는 뭡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키 액티비티스, 내가 측정한 핵심 활동은 무엇이냐,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핵심 활동은 무엇이냐를 적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유닉 밸류 프로포지션, 말 그대로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안,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비즈니스 모델보다 더 유니크, 독특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냐를 리스트업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unfair advantage, 경쟁 우위 요소는 뭐냐? 쉽게 카피되거나 구입될 수 없을 만한 우리 기업 혹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만의 unfair advantage, 경쟁 우위 요소는 무엇이냐를 꼼꼼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 고객과의 어떤 유통 경로를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고객과에 만날 것이냐? 아무리 좋은 제품, 아무리 가치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지언정 고객과의 접점 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서의 가치인 것이고 내 안에서의 제품인 것입니다. 그런 제품은 시장에서 팔리지 않게 되고 팔리지 않는 제품은 비즈니스로서의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세그먼트,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두리뭉실한 매스 마켓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광고비도 많이 들고 또 다양한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만큼 연구 개발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린 스타트업을 하는 스타트업일수록 고객 세그먼트를 명확히 해서 어떤 계층에 집중 타겟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커스텀 세그먼트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단은 커스트 스트럭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적인 요소는 뭐냐? 또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잘할 경우 revenue streams, 어떤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있을 때 린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또 린 스타트업을 구현하는 과정에 몇 차례의 피보팅을 통해서 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하여 말 그대로 시장에 선도력을 가진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린 스타트업의 핵심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고객에 대한 가설을 기반으로 제품을 빠르게 만들고 이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측정하여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할 때 린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을 개선하거나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바꿈으로써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또 새로운 시도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린 스타트업에서는 피보팅, 방향 전환이 중요한데 피보팅은 단순하게 제품만을 의 방향을 바꾸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화면은 다양한 피보팅의 유형이 있는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인 피봇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한 가지 구성 요소가 핵심 서비스로 변경되는 것이죠. 즉 린 스타트업을 통해 제품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알고 보니
기대하지 않았던 한 가지 구성 요소가 고객으로부터 좋은 긍정적인 신호를 받게 됐다. 그렇다면 다음번에 출시할 때는 그 한 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핵심 비즈니스로 집중화 전략을 통해서 피벗해서 시장에 출시하여 더 큰 가치,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줌 아웃 피벗은 해당 서비스가 확장된 전체 서비스의 일부 구성 요소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커스터머 세그먼트 피벗입니다. 해당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핵심 고객군이 변경되는 거죠. 즉 처음에는 20, 30대를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그들에게 반응이 없더라.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10대, 20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고객군에서의 반응이 있더라. 그럼 다음번에 출시할 때는 10대, 20대의 타겟군에 맞춰서 제품의 디자인, 기능을 피벗팅 한 후에 출시함을 통해서 고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커스터머 니드 피벗은 초기에 가정한 것과 실제 고객의 니즈가 달라서 새로운 서비스를 실제 고객 니즈에 적합하게 변경한다라는 관점입니다. 말 그대로 고객의 니즈는 이쪽에 있을 거야 라고 상품을 출시했는데 오히려 다른 곳에서의 니즈를 발견하는 그런 경우 피보팅을 통해서 새로운 실제 고객 니즈에 맞게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플랫폼 피보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응용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되거나 또는 특정 플랫폼이 서비스로 변경되는 말 그대로 플랫폼 피보팅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아키텍처. 해당 기업이 보유한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마진, 고물량의 서비스가 저마진, 고물량의 박리담회형 서비스로 변경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밸류 캡처 피보팅이 있습니다.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수익화시키는 방법을 이제 변경하는 거죠. 또 엔진 오브 그로스 피봇, 해당 서비스의 성장을 위한 전략과 모델 자체를 아예 변경시켜 버리는 겁니다. 제품의 근원, 서비스의 근원을 변경시키는 거죠. 채널 피봇, 동일한 제품군에서 제공하던 서비스가 새로운 채널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말 그대로 유통 경로의 피보팅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새롭게 구축하는 피봇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피봇, 새로운 기술이 동일한 고객군의 니즈를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이런 피보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특정 제품과 서비스의 콘텐츠 중심으로 피보팅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소개해드린 대로 플랫폼 피봇, 커스터머 니즈 피봇, 채널 피봇, 테크놀로지 피봇 등 여러 가지 피보팅 방식을 있으면 이해하고 굳이 제품과 서비스 컨텐츠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아도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피봇, 또 고객의 눈높이의 피봇, 타겟군의 피봇을 통해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보다 고객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적 접근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에서 피보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당연히 창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자가 피보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즉 피보팅에 대해서 이를 소비고 낭비로 생각할 경우 피봇을 진행하는 구성원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피보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그마한 시행착오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학습 혹은 투자로 생각할 경우 피보팅을 구현하는 구성원들로부터 보다 안정감을 갖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 즉 우리가 비록 피보팅을 통해서 시행착오가 있을지언정 이 사업을 영속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피보팅이 구현된다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면 모두 죽는다, 비즈니스가 끝이다, 피보팅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 보유 및 파이낸싱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피보팅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진짜 시장에 출시하여 상품화하는 비용보다는 낮지만 어찌됐든 간에 피보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현금 보유, 파이낸싱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고려, 시장이
내가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서의 시장 상황이 어떤지 이런 타이밍적인 요소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고, 매출과 수익 가능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팅을 보다 안정적으로, 안심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규범, 프로세스, 체계 등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많은 스타트업에서 열정과 의지, 도전 정신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큰 원동력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보다 규모 있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 규범, 프로세스, 체계도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혁신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실행 기간에 있어서 단기적인 실행만을 압박한다라면 아마 혁신을 주저할 겁니다. 혁신이란 거는 운이 좋지 않은 이상 단기적으로 구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독립성이 용인되고 인정될 경우 더 많은 혁신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허용성, 더 많은 허용, 실패에 대한 용인이 있을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됩니다. 실패할 경우 비난이 앞서고 책임이 앞설 경우 그 어느 누구도 도전하고 혁신하려고 하진 않겠죠. 또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채널만을 갖춘 조직과 비공식적인 채널이 동시에 구현되는 조직과 비교했을 때 이런 비공식적인 채널이 구현된 조직에서 보다 혁신적인 분위기를 갖고 시장에 선도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이 출시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될 때, 또 계획에 있어서도 분석보다는 실행 중심, 누구나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직접 내가 또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몸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중심 조직 문화를 구축할 때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외부와의 협업 관계는 폐쇄적인 요소보다는 개방적인 요소가 많을 때, 다양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권위적이지 않고 구성원들의 참여가 가능할 때, 또 기업의 방향성이, 지향점이 조직 내부보다는 고객에 향할 때, 또 전략이 명확할 때 조직의 혁신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 학습할 사례와 관련된 이론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린 스타트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데이블을 통해 이론적인 내용을 잘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블은 웹상에서 개인화 추천 기술을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여러 가지 광고나 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여기 제가 인터넷 URL 주소를 하나 올려놨는데 바로 제가 데이블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영상을 한번 보신 후 제 데이블 소개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블 케이스 서머리입니다. 본 데이블 케이스는 인터넷 URL 요 곳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케이스는 말 그대로 서머리 요점입니다. 풀 텍스트나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는 요 URL로 접속하셔서 한번 보시면 데이블이라는 기업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기업가 정신과 창업 전략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2년 SK 플라넷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추진단의 개발자로 이재현 대표가 근무를 하던 중에 SK 플라넷 내부 서비스였던 T스토어에 적용될 개인화 추천 기능을 개발하게 됩니다. 당시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개인화 추천 기술이란 기존 웹에서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상품이나 컨텐츠를 노출하던 것을 각각의 사용자 패턴에 기반해 그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상품이나 컨텐츠를 찾아 노출시켜주는 기술이죠. 즉, 나의 관심사, 연령대, 직업군에 맞게 가장 적절한 컨텐츠를 웹상에서 저에게 커스터마이징 시켜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기존 상품의 상품 노출은 일반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매스 마켓을 대상으로 상품을 노출시켰는데 개인화 상품 추천의 경우 연령대로, 직업별로, 그리고 그들의 취미에 따라서 카테고리화하여 커스터마이징된 광고 혹은 상품을 추천하는 기술이 바로 개인화 추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개인화 추천 기술은 사실 아마존에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먼저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개인화 추천 기술이 많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특히 소셜 커머스 같은 오픈마켓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아마존에서 과거에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아마존으로부터 내 연령대와 내 취미와 기존에 내가 구입했던 책의 히스토리에 기반해서 추천된 새로운 도서 목록을 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화 추천 기술인데 현재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전체 매출의 30에서 65%가 이런 개인화 추천 영역에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화 상품 추천은 2015년 아마존과 유튜브에서 근무하는 개인화 기술팀의 규모가 200명 이상으로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인구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어떤 니즈에 맞게 추천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는 것은 보통 기술력을 요하는 건 아니겠죠. 이에 SK 플래닛과 같은 대형 IT 기업이 아니면 자체 서비스 적용이 어렵고 개발을 위해 많은 내부 인력이 투입되는 고급 기술이 요구되는 비즈니스입니다. 당시 SK 플래닛에서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던 이채현 대표는 이러한 기술을 사내에만 적용하기 위해 개발하지 말고 다수의 서비스에 제공이 가능한 SaaS, Solution as a Service라고 하죠. 형태로 개발하여 외부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렵게 본인이 이 개인화 추천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 이를 외부에도 좀 알리고자 했다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쇼핑몰이나 미디어 사이트도 별도의 개발 없이 몇 줄의 스크립트 설치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형태의 SaaS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이 바로 SK 플래닛 레코픽 서비스의 출발점입니다. 즉 이채현 대표가 본인이 SK에서 개발한 개인화 추천 기술을 이제는 말 그대로 포메타에서 소규모 웹사이트에서도 이 개인화 추천 기술을 도입해서 범용성 있게 사용하고자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로 레코픽 서비스를 SK 플래닛에서 처음 출시하게 된 것이죠. 솔루션 개발 방식과 SaaS 개발 방식을 먼저 비교를 하면 말 그대로 솔루션 개발 방식은 특정 기업만을 위한 그리고 그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아주 특화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연히 개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굉장히 긴 반면에 이 SaaS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술자에 의해서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 스크립트를 설치해서 삽입할 경우 일주일 만에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 인력에 있어도 솔루션 개발 방식은 특정 기업의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 관리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또 초기 개발 비용도 1억 이상이라는 큰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에 이 SaaS 방식에서는 전담 인력도 필요 없고 월 비용 20만 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또 소규모 쇼핑몰이나 미디어 사이트에서도 쉽게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이 SaaS 방식이 선호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SK 플래닛은 플래닛 X라는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내 구성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갖고 그 사업화를 회사 차원에서 지지하여 또 지원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출시하는 것을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SK 플래닛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플래닛 X는 뛰어난 서비스 미디어를 가진 직원이 전체 구성원이 모이는 분기별 타운홀 미팅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투표를 통해 사내 벤처를 만들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플래닛 X에 선정되면 아이디어 발휘자가 직급과 상관없이 팀장급으로 선임되어 원하는 팀원을 차출하게 되고 팀을 구성하는 당시로는 파격적인 사내 벤처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채연 대표는 사스 방식의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아이디어로 플래닛 X에 지원한 결과 지난 2013년 2월 사내 벤처팀인 레코픽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레코픽 서비스는 고난도 기술이었던 개인화 추천을 단 5줄의 스크립트만 설치하면 구현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중소형 쇼핑몰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여서 카페24, 메이크샵, 고도몰과 같은 쇼핑몰 호스팅 업체를 사용하는 중소 쇼핑몰을 대상으로 1페이지 평균 뷰당 약 월 2원의 과금을 책정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내 쇼핑몰의 90% 이상의 일평균 페이지 뷰가 5만 뷰를 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사들은 약 10만 원 정도 크지 않은 비용으로 고도화 추천 기술을 자사 쇼핑몰에 넣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한편 중요한 것은 이런 개인화 추천 서비스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를 증명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단순하게 추천 서비스 적용되기 이전과 이후에 조회수라든지 매출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후에 조회수나 매출액이 높아지면 개인화 추천 서비스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쉽죠.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이 방법은 전후 기간의 사이에서의 시즌의 특성, 또 개인화 추천 서비스가 아닌 다른 프로모션 여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이런 외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인 효과 기여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2번째로 사용되는 방법은 바로 동일한 기간에 사용자 그룹을 A, B로 나누는 A-B 테스트입니다. 당시 레코픽의 추천 엔진은 11건과 자체 추천 엔진 서비스, 외부 커머스타의 추천 엔진과 A-B 테스트에서 보다 월등한 조회수 상승을 기록하면서 기술력을 입증받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2014년 2월 유료화 이후 1년 만에 약 120개 중소형 커머스 사이트에 적용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이 그 레코픽 추천 서비스의 어떤 성과입니다. 해외 추천 엔진 대비 37% 이상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요. 또 11번가 대비, 또 소셜 티사 대비 훨씬 높은 클릭률을 보유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레코픽은 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 레코픽은 7명의 개발자와 2명의 사업 담당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레코픽의 영업팀 그리고 신규 채널 개척 방식은 어떤 단기적인 수익 목적보다는 개인화 추천 기술이 굉장히 유용하고 의미가 있으니 이를 사회 전반에 알리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업 담당자가 각 쇼핑몰에 콜드메일, 우리 제품은 어떻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제품을 쓰면 어떤 경영상의 성과가 있을 겁니다. 라는 형태의 콜드메일을 보내고 당연히 그쪽에서 호신호, 시그널이 오면 미팅을 잡고 찾아가서 개인화 추천 기술의 효용성을 설명하고 또 바로 쓰는 건 무리가 있으니 한 달간 무료로 써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고 효과를 확인하게끔 한 후에 이를 유료화하는 이런 프로세스 통해서 단 2명의 사업 담당자가 120개의 고객사를 확보하는 성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큰 성과겠죠?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초기 워낙 기술력이 좋아서 좋은 개인화 추천 기술을 제공하면 고객들이 알아서 설치하고 사용해보는 오픈 사인업 방식을 기대했지만 그것은 아직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국내 중소형 쇼핑몰의 체계성이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굉장히 간단한 스크립트 설치조차도 스스로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또 각 사이트별 디자인이나 최적화 기능 또한 잘 알지 못해서 레코픽 서비스팀이 직접 설치, 운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수작업이 동반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또한 레코픽 팀의 뛰어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그룹사 사내 서비스에 한계가 발생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국내 대형 커머스 기업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거나 또 개발 비용이 아닌 월 서비스 비용을 내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SK 플라넷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플라넷 X는 높은 경영상의 자율성, 그리고 예산이 있긴 있었지만, 하지만 팀원들의 동기부여나 공통된 목적의식을 갖는 데는 당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레코픽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레코벨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들은 타겟을 레코픽과 달리했습니다. 즉 대기업과 대형 커머스를 대상으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SI) 방식으로 컨설팅 형태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또 조직원들의 높은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세를 확장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레코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4년 9월 옐로우 모바일 그룹의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 그룹에서 인수되면서 더 많은 후원 그룹들을 등에 업고 옐로우 모바일의 디지털 마케팅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효과로 크게 비상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5년 초에 이채현 대표는 독립을 결정하게 됩니다. 독립하면서 SK 플라넷에서 받을 수 있었던 많은 혜택과 보호에서 벗어나 다른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지난 2015년 5월 동료 3명과 함께 SK 플라넷을 퇴사하면서 주식회사 데이블을 설립하게 됩니다. 먼저 데이블의 성장 단계를 3단계에 걸쳐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진입 시장은 커머스 추천 서비스로 진행된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블의 비전은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궁극적인 개인화 플랫폼이다 라는 비전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 논의의 핵심은 기존 방식처럼 소호물, 작은 소기업 쇼핑몰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플랫폼의 형태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레코벨처럼 대기업, 롯데닷컴, GS와 같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형 플랫폼의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가 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데이블의 창업주라면 두 개의 시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타겟으로 할 의사결정을 내렸는지요. 그런 고민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시장을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방형 플랫폼, 소호 대상 서비스와 엔터프라이즈, 기업 대상인 폐쇄형 플랫폼이 있습니다. 당연히 개방형 플랫폼은 소호 대상 서비스는 자체 개발팀이 없는 연매출 1,000억 미만의 중소형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반면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형태의 커스터마이즈된 폐쇄형 플랫폼은 자체 개발팀이 있는 연매출 1,000억 이상의 기업형 쇼핑몰을 타겟으로 합니다. 당연히 이들의 커스터머 니즈, 고객 니즈는 달랐겠죠? 소호 대상으로 한 플랫폼에서는 설치 편의성, 매출 증대, 고객 만족도를 증대시키는데 주요 고객들의 니즈가 있었다면 엔터프라이즈 대상, 폐쇄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 증대도 중요하지만 커스터마이징 개발을 통한 활용의 다양성, 안정성, 성과 보고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형태로 가격은 책정될 수 있고, 또 키코스트 팩터, 핵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방형 플랫폼은 비슷한 포맷의 플랫폼으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 비용이 키코스트 팩터, 핵심 비용 요소가 되는 반면에 엔터프라이즈 대상으로 한 폐쇄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징된 솔루션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전문 인력의 어떤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레코픽, SK 플래닛의 사내벤처였던 레코픽은 소호 대상 개방형 플랫폼의 경쟁자였고, 레코벨은 엔터프라이즈 대상 폐쇄형 플랫폼의 경쟁자였습니다. 이런 두 시장이 공존하는 형태에서 이 데이블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까요? 데이블의 스테이지 2는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컨텐츠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17년 7월 새로운 개인화 추천 서비스 데이블 커머스를 런칭한 후에 새로운 고객군으로 개인화 추천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발생됩니다. 바로 뜻밖에로 언론사회에서
이 데이블에 서비스를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사들은 당시에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서만 뉴스를 보는 사용자들이 많으면서 자체 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이 과도하게 네이버에 종속된다라는 고민을 안게 됩니다. 이에 언론사들은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로 관심 있는 좋은 기사를 추천한다면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또 그 사이트에 머물러 있는 체류 시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데이블에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이 데이블에서는 기존에 했던 서비스와 달랐기 때문에 이를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면서 뉴스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즉 특정 사용자가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나의 관심사에 맞게 추천 기능이 제공되면서 그 사용자는 그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더 많이 머물면서 더 많은 페이지 뷰를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데이블 뉴스가 출시 후 2개월 만에 30개가 넘는 언론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특정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관심사나 혹은 내 개인 정보가 입력된 로그인 화면으로 간다면 나에게 맞는 이런 식의 추천 뉴스가 제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사의 개인화 추천 서비스가 되는 거겠죠. 개인화 상품 서비스는 당연히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면 개인화 뉴스 추천 서비스는 그 언론사의 트래픽 증대에 기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지 3입니다. 데이블은 이런 식으로 언론사에 대한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한 후에 새로운 피보팅 전략을 구현하게 됩니다. 먼저 상품과 컨텐츠를 모두 포괄하는 데이블의 개인화 추천 플랫폼은 급격히 성장하던 주에 뜻밖에로 2015년 10월 타블라라는 세계 1위의 개인화 콘텐츠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타블라는 이 데이블이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언론사 등에서 좋아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타블라에서는 개인화된 뉴스를 추천함과 동시에 추가 비용 없이 수준 높은 컨텐츠형 광고를 기사와 함께 노출하는 네이티브 광고를 통해 언론사에 추가적인 광고 수익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과거의 언론사에서는 돈을 내면서 개인화 추천 기술을 사용했는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타블라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히려 광고 수입이 발생된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간 데이블에서는 개인화 추천 서비스만 제공했지 이런 식의 네이티브 광고는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데이블 경영진은 현재 구축해 놓은 고객 매출이 아깝긴 하지만 이를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재빠르게 타블라의 비즈니스 모델로 갈아타게 되는, 피버팅하게 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 타블라형 광고 플랫폼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우선 임시 광고를 넣어서라도 시장에서는 뒤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하에 사업을 런칭하게 된 것이죠. 막상 재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피버팅하기로 결정했지만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고객사, 즉 언론사였겠죠. 데이블의 월정액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에서 네이티브 광고로 전환 시 아직 광고주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출이 급감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데이블에서는 광고주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면서 전면 네이티브 광고 형태로 서비스를 과감하게 전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늦어져서는 안 된다. 한번 늦어지는 순간 평생을 늦어진다라는 위기감이 들어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한편 데이블의 넥스트입니다. 데이블 네이티브 애드 광고 사업은 2016년 2월 성공적으로 런칭돼서 9개월 만에 월 매출 2억 원을 돌파하게 되고 현재는 국내에서 과점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발빠르게 피버팅한 결과 이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블라 이후에 일본의 퍼핀, 또 한국의 CG온 등 새로운 경쟁자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는 형국에 직면한 것이 바로 데이블의 미래와 현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데이블 사례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구체적인 사례 내용을 보시려면 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보신다면은 더 긴 스토리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이 사례를 접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사례 학습을 하는 이유 중 하나인 이런 식의 질문에 본인의 분석 툴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데이블의 창업자라면 개인 사업자 대상의 개방형 플랫폼과 기업 시장 대상의 폐쇄형 플랫폼 중 어떤 목표 시장을 설정하겠냐,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뒤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례를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자신의 생각을 한번 분석해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분석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보다 교육 효과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데이블의 독립시절 시장 규모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 답을 찾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SK플라넷의 사내 벤처였던 레코피 개인화 추천 서비스는 사스 방식으로 누구나 가입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플랫폼 서비스였습니다. 당연히 레코피 서비스가 지향했던 방향은 저가 또 개방형 플랫폼 서비스였고, 이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120개가 넘는 중소 개인 사업자의 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블이라는 스타트업으로 이제 독립하게 됐죠. 기존 레코픽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전개할지 아니면 다른 대기업에 특화된 고가 폐쇄형 플랫폼을 전개할지 이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방형 플랫폼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유한 개발자들이 없기에 별도의 개발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누구나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각 쇼핑몰의 디자인과 UI를 쉽게 맞출 수 있는 디자인 설정 기능도 고도화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의사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예, 우리가 앞서 학습한 이 내외부 환경 분석의 툴을 적용해서 이 데이블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분석 내용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환경 분석입니다. 외부 환경 분석을 배우게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시적인 측면, 경쟁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외부 환경 분석에서는 시장 규모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시장, 즉 개인 사업자형 시장, 기업형 시장의 규모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기업 시장을 합산하면 약 25.9조 원으로 전체 시장의 70% 수준, 일반 소모몰은 11조 원 수준으로 약 30% 수준입니다. 당연히 시장 규모로만 봤을 때는 기업 시장이 굉장히 크니 일로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매출 기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율은 2%이지만 시장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2%를 적용했을 때 300억 원, 개인 사업자형 시장에 접목했을 때, 또 기업 시장에 적용했을 때는 시장 규모는 360원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쟁 환경 분석입니다. 소시장에서는 데이블 팀이 과거 설립했던 SK 플라넷의 레코픽이 그대로 유지되어 서비스가 진행 중이고, 또 기업 시장에서는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레코벨이 대기업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 개의 개별 시장이 시장 진입자에 의해 장악됐지만 아직 그 개인화 추천 기술은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진입 가능한 시장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장 진입 비용에 대한 분석입니다. 개인 사업자형 같은 경우에는
고객당 가치가 50만 원으로 조사된 반면에 기업 시장의 경우 500만 원이 넘습니다. 또 서버 비용은 과금액의 20%는 개인 사업자 시장, 또 기업 시장은 15%, 또 고객 획득 리소스는 영업 인력 1인당 5개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기업 시장의 경우 1인당 1개사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운영 관련 리소스는 20개사당 인력 1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반면에 기업 시장에서는 5개사당 1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력당 비용을 보니 개인 사업자 시장이든 기업 시장이든 월 3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봤을 때 이 두 시장 인력당 비용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월 영업인력 5명이 24개월 서비스를 운영했을 때의 사업성을 추정해 본 결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6천에 운영비용 3,900, 2,100만 원의 공헌이익이 발생되는 반면에 기업 시장의 경우 공헌이익이 7,500만 원으로 개인 사업자 시장에 비해 3배 이상 큰 걸로 외부 환경 분석에서는 결정됐습니다. 이걸로만 봤을 때는 이 데이블은 기업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맞다라는 1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예, 지금 보는 화면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즉 개인 사업자 시장이든 기업 시장이든 시장 규모는 크게 차이는 없고 경쟁사는 레코픽이 있고 또 기업 시장에서는 레코벨이 있고 대신에 시장 진입 비용은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시장이 3배 정도 더 큰 가치가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환경 분석입니다. 아무리 외부 환경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라도 우리의 역량이라든지 내부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다면 혹은 그런 역량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외부 환경을 잘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먼저 내부 환경 분석에서 SI 성격의 사업에 대한 내부 개발자들의 반발이 데이블 내에서는 있었습니다. 즉 기업 시장을 대상으로 하려면 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업무가 필수인데 이에 대한 내부 개발자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는 SI 업무가 추가 시일을 조율하는 직간접 비용과 자원이 상당히 요구됐기 때문이죠. 한편 개방형 플랫폼의 높은 확장성에 있어서 기업 시장에 비해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확장성이 높고 기업 시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고객의 기존 시스템에 맞춰 개발해야 하지만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단순한 스크립트형 덕분에 복잡한 과정이 적고 어떤 서비스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내부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결론이 조금 상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데이블 의사결정자들은 내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시장과 개인사 양쪽 모두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후 비즈니스 모델 피보팅을 통해 확장한 개인화 뉴스 추천 서비스에도 도전할 수 있었으며 단기간 국내 대다수의 언론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질적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롭게 국내 시장에 진입한 글로벌 기업 타블라와 데이블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 다르고 타블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기는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타블라의 사업 모델을 피보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례를 보면서 느끼셨는지요?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저와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은 데이블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린 캔버스와 타블라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린 캔버스입니다. 온라인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은 근본적으로 기사들이 작성하고 이러한 기사를 보기 위해 네이버와 페이스북을 통해 유입된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킴으로써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먼저 데이블의 비즈니스 모델 린 캔버스는 우선 프로블럼 관점에서는 수익 증대, 트래픽 증대, 사용자 만족 증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는 타블라와도 동일하죠. 이를 해결하는 솔루션 방식은 데이블에서는 개인화 추천 서비스만을 제시했는데
이 타블라에서는 이외에 네이티브 광고, 즉 추천형 광고를 삽입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광고를 유치할 수 있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솔루션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 키 매트릭에서는 이 데이블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언론사는 트래픽만 증가하는 반면에 이 타블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할 경우에는 광고 수입까지 증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객들이 경험하는 가치 제한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기사, 또 추천을 통한 트래픽 증가가 데이블이 제시하는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면 타블라에서는 추가적으로 광고성 콘텐츠 추천을 통한 수익 배분까지 이루어져서 고객들로 하여금 더 좋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unfair advantage, 경쟁 우위는 데이블에서는 추천 엔진 기술이라면 타블라에서는 추가적으로 광고 타겟팅 기술이 있고 또 채널과 커스터머 세그먼트에서는 B2B 매체를 영업하고 미디어 사이트를 통해서 고객을 타겟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블과 타블라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익, 리벤뉴 스트림입니다. 데이블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할 경우 언론사에서는 트래픽 기반한 월 정액 요금을 데이블에 지불하고 이것이 데이블의 수익원이 된다면은 이 타블라에서는 기사 추천 영역의 일부에서 발생한 광고 수입을 분배함으로써 타블라에서는 추가 수익을 얻고 언론사에서도 수익을 발생시키는 효과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 둘 차이가 바로 데이블과 타블라의 비즈니스 모델 린 캔버스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도식하면 데이블의 고객 가치 제한은 개인 추천화 서비스를 통해서 독자 만족 상승도와 트래픽 상승을 유도하고 트래픽 상승을 통해 광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했다면 타블라의 고객 가치 제한에서는 아예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광고 수익까지 바로 발생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언론사의 의사결정자라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이 타블라를 이용할 거다라고 답변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데이블의 개인화 추천 서비스는 언론사의 트래픽을 올려주고 독자의 만족도를 상승시켜주기에 간접적으로 광고 수익을 올려주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트래픽 상승이 직접적인 광고 수익 상승과 연계가 어렵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서비스 효과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이에 반해 타블라의 경우 개인화 기산 추천 서비스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티브 광고, 기사형 광고를 삽입함으로써 트래픽을 상승시켜주는 것 외에 언론사의 광고 수익마저 제공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데이블은 기존의 서비스가 쇼핑몰 또는 매체의 단일 고객군에 대해서만 영업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타블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매체와 광고주라는 두 가지 시장을 동시에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 데이블 입장에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쉽게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타블라가 국내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경쟁 시장 환경이 구축되자 데이블의 의사결정자는 아직 준비는 비록 미흡하지만 신속하게 피버팅하여 타블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 피보팅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비즈니스 모델 피보팅을 결정할 때 그리고 실행할 때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데이블의 비즈니스 모델 피보팅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많은 장애물이 있겠죠. 특히 이미 고객들은 기존 유료 과금 모델에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이 무료 광고 서비스 모델로 전환될 경우 형평성 문제, 또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서의 혼란의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마 이 테이블의 의사결정자들도 이 관계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타블라가 출현으로 더 이상 유료 과금 방식이 서비스가 통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과감하게 기사용 광고 수익 배분 방식으로 서비스 모델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테이블에서는 원하는 고객사에 한해 무료 광고 모델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면서 단기간에 급격한 매출 하락을 피하고 고객사들의 불만을 감내했다는 것이죠. 즉 기존 유료 과금 고객들에게 새로운 무료 광고 모델에 대한 소개를 명확하게 하고 순차적으로 이들을 무료 광고 모델로 전환시키면서 단기간에 급격한 매출 하락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 많은 기업에서 이 린 스타트업을 통해서 피보팅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카테고리를 하나의 체크리스트 삼아서 피보팅을 고려해 봄직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서비스의 폐기 또는 축소 시 기존 고객들의 반발이 새로운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또 가능성을 끼친다면 얼마만큼 가능성을 끼쳐 사업이 잠식되니까 잠식되진 않지만 단기간에 어려움은 있지만 극복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존 서비스의 폐기 또는 축소 시 보장된 위약 조항이나 법적 위험이 존재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죠. 갑작스럽게 특정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고 서비스를 변화시킬 때 과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사 문제 부분입니다. 기존 서비스의 폐기 또는 축소 시 기존 인력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 가능한가? 즉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합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인지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죠. 변화된 방향성으로 인한 기존 인력들이 동요되거나 이탈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직원들의 역량 파악과 더불어 경영자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무적인 관점입니다. 기존 서비스의 폐기 또는 축소 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될 때까지 비즈니스를 충분히 운영하기 위한 캐시플로우가 충분한가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방금 테이블처럼 기존의 유료 과금에서 무료 광고 서비스로 전환할 때 매출의 하락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충분한 자금 확보를 통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접근이 재무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한 브랜드 관점에서 기존 서비스의 폐기 또는 축소 시 기존 서비스의 브랜드 가치가 새로운 서비스에 이전될 수 있거나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부분에서 브랜드, 우리가 BI라고 하죠. 브랜드 인테그레이션, 브랜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테이블 창업자들은 기회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창업자들이 기회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것인가? 아니면 창업 과정에서 기회를 만들어내 가는 것인가? 꼭 테이블의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회라는 것은 탐색하고 발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인가? 테이블의 사례를 통해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자들은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 고민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런 목적 달성 사고방식을 우리는 커제이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이 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타트업에서는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스타트업에서는 우리를 커제이션과 다른 개념으로 effectuation, 구현하기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무엇이냐? 즉, 스타트업 경영자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결과를 창출할까? 반대인 거죠. 커제이션 사고방식과. 커제이션 사고방식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라면은 effectuation 사고방식은 구현하기 사고방식은 우리가 이미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이런 수단을 갖고 어떻게 최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스타트업식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부분의 상당수의 스타트업 경영자들은 effectuation 과정을 선택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환경과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자원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오늘 이제 데이블 사례를 통해 린 스타트업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리,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데이블 사례를 통해 스타트업의 재빠른 방향 전환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즉, 데이블이 상황을 자신의 보유 역량만을 생각한 나머지 타블라의 어떤 시장 진입, 국내 시장 진입에 대해서 늦게 혹은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재빠른 피보팅, 방향 전환의 중요성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즉, 데이블은 사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시작해서 그 한계를 실감하고 독립했고 또 고객군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논리적인 판단으로 전략 방향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고 또한 경쟁사가 등장하면서 시장 변화를 인식하고 재빠르게 다시 방향을 전환하여 성공한 하나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전략 수립의 속도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냉철하고 또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 방향 전환은 기업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부 고객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환경 분석을 경영 전략에서 환경 분석을 하는 이유는 방향 전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환경 분석에 대한 명확성 없이 쉽게 피버팅, 방향 전환을 한다면은 내 외부 구성원으로 하여금 기업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서는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피지기, 내부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데이블은 비교적 그리고 철저히 외부 환경 분석, 내부 역량 분석을 했고 이를 통해 시장의 방향과 내부 역량을 적절히 조화시킨 가운데 전략을 수립해서 해당 분야에 거의 과점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